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요,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용어 속에 이제 파묻히게 되는데요. 이제 뭐 아주 이제 기본적 용어부터 하나씩 좀 파악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초등학교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대학에서 다루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과정이 있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똑같지만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를 볼게요. 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는 많은 조직이 있어요. 많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란 건 결국은요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 구성 단위 할 때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인이 있고요. 개인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있죠. 집단이 되는 거죠. 집단이 되고요. 집단에는 뭐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동문회도 집단이 될 수 있고 동창도 있고 또 뭐 집안의 문중일 수도 있고 또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사회봉사단체도 있죠. 이렇게 이제 많은 집단이 되는데 그 집단 중에서 일부는 있죠.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보다 조금 더 넓게 조직이다라고 해도 되고 뭐 비슷한 말로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집단과 조직이라 해도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집단 중에서 어떤 공식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조직이다라고 불러요. 여하튼 간에 있죠. 개인보다 큰 무리를 우리가 집단 또는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개념은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전체예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집단 조직은요.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이제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국가도 조직이냐라고 보면 그렇다 이렇게 봐요. 국가도 조직입니다. 국가도 조직입니다. 다만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국가도 이렇게 보세요. 국가도 사회 조직이나 집단 중에 하나다. 그죠? 국가도 사회 조직 중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국가라는 것은 모든 힘을 가진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면요, 우리 역사를 전체 봤을 때는, 국가라는 건 또 있죠. 있다가 사라지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왕조제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라 왕조가 있고, 그죠?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뭐, 그 이전에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부족 국가가 있었죠. 이런 부족 국가가 고대 국가가 되고 또 고대 국가가 또 다시 흥망성쇠를 거듭한 거죠. 그래서 넓게 봤을 때는 이 사회의 형태 중에 일부가 국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쓴다면요, 이게 사회 전체예요. 그럼 사회 전체가 있을 때 이 사회는 이제 국가라는 조직이 하나 있는 거죠. 국가라는 조직이 있는데 국가는 다른 조직과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치권이라고 부르죠. 통치권. 그래서 국가는 정치 권력이나 또는 통치 권력을 정치 권력이나 또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국가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말고요. 수없이 많은 있죠. 민간의 조직들이 존재한 겁니다. 그 조직 중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인 이른바 기업이라는 조직도 있고요. 또는요, 돈을 목적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요, 뭐, 종근 집단도 있는 거고, 이런, 이 사회에는 많은 조직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중에서 가장 정당성 또는 정통성 있는 것을 국가다라고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어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다 보면요. 자, 방금 우리 봤어요. 개인보다 더 넓은 단위를 무엇이다? 집단이나 또는 조직이다라고 봤고요. 또 그보다 더 넓은 의미는 사회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개인과 사회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대비된 개념이겠죠. 이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가도 돼요. 부분과 전체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과 국가를 얘기해도 역시 대비된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과 국가, 뭐 개인과 사회, 부분과 전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중시하는 입장을요,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을 개인주의, 그 다음 전체를 중시하는 입장을 전체주의, 이렇게 풀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상대적 표현을 쓸 때는요, 뭐 전체주의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요, 뭐 집단주의 이렇게 써도 돼요. 또 단체주의라고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있죠, 뭐 자유를 중시한다. 자유주의, 그 다음에 상하한 말로서 복지주의,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항상 대비되는 말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항상 비교되는 말로 우리가 풀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또는요, 개인을 중시하냐, 전체, 또는 사회를 중시하냐, 사회주의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자유주의, 또는요, 뭐, 복지주의, 또는요, 자유주의, 또는요, 공동체주의,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본다면요,
되게 있잖아요. 개인이나 자유나 이런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의미를 가져요. 이쪽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얘들 이렇게 똑같은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있죠. 한쪽을 몰아서 그냥 이렇게 이분법을 얘기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 항상 이제 비교되는 말로써 쓰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에 가면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중시한 것을 방법론적 개체주의, 전체를 중시한 것을 방법론적 뭐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쓰더라 하더라도 너무 있죠. 경직되어 보지 말고 그냥 이건 비교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하십시오. 비교되는 말이다. 라는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사항이 국가도 뭐죠? 사회의 조직 중에 하나다라는 거. 요거 좀 이해하고 하십시오. 국가도 사회 조직 중에 하나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국가란 것이 있는데 이 국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하위 부서나 하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국가는 헌법에 의하면 헌법상 국가의 기관은 5가지로 논의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풀어갈 때는 이런 소위 이제 상권분립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러분 상권분립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그럼 상권분립에 따르면요. 입법, 행정, 사업부를 우리가 상권분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이론적인 측면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헌법의 기관을 얘기할 때는 자 국가에는 다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입법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죠. 그 다음에 법원이 있죠.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 말고요. 정치형 사법기구라고 표현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죠. 이런 건 다 뭐죠? 국가의 기관인 겁니다. 국가의 기관이다. 헌법상 국가의 기관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눠져 갖고요. 입법, 행정, 사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법학에서는 헌재와 그다음에 법원을 구분하긴 하는데 행정학적 의미로 보면 다 같은 사법부예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론적인 측면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선관위도 있고 기타 다른 국가기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요. 이 국가의 기관 중에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 물으면요. 100이면 100 전부 다가 있죠. 행정부라고 전부 얘기해요. 예. 아니면 또 이런 경우 많이 등장해요. 검찰과 법원이 있어요. 그럼 검찰과 법원이 있는데 검찰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법원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이제 좀 이해하는데요. 가장 기본 베이스지만은 알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행정학이라는 공부를 안 하셔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이웃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행정부에 가는 거 아니죠? 행정부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어요.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위 이웃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아, 파출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파출소에 간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파출소는 행정부에 있는 경찰청이죠. 경찰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 불과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무엇이 사회에서 이 조직이 무엇을 담당한 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국회는 이제 29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합의제 기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보통 중요한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서 하지만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한 다수결도 있고 또 상대적 다수결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국회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내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로 법률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법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도 보면 승인이라든가 또는 동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국회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면요. 행정부는 이것을 충실히 집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제 행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집행을 위해서 이제 행정부의 조직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행정부의 조직에서 역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참고로요, 대통령은 지위가 이중적 지위가 있죠. 하나는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대표는 본질적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다만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의 가장 본질적 개념은 행정부를 대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릴 때입니까? 역시 국회가 내린 겁니다. 다만 우리는
권위적 대통령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관계로